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2026년부터 조금 가난해서 연금을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금이 조금 개편된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연금도 못 들어요. 이 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실처럼 느낄 겁니다.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아이 학원비 조금이라도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끝날 때 통장엔 5만 원도 남지가 않습니다. 취약계층은 더더욱 할 말이 더 없고요.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와도 이건 나중에 내야지 하며 미뤄두다가 결국 몇 달이 지나면 납부 중단으로 표시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 제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누구도 노후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 너무 버거워서였겠죠. 오늘 하루를 버티기도 벅찬데 10년, 20년 뒤의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026년부터 이 현실이 조금은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득이 적더라도 실직을 하더라도 연금 제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월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죠. 예전엔 국민연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내기 시작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조건이 조금 사라지는 거죠. 일을 하든 잠시 쉬고 있든 노후 준비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게 국가가 함께 잡아주자는 내용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죠. 소득이 끊겨도 노후는 끊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사회 방향을 조금 바꾸는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도 당신의 노후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요. 이 한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용기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한 최근 기사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모든 국민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가난해서 돈을 연금을 못 낸 분,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말들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는 좋은 뜻이었지만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예를 들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한 달, 두 달 매출이 끊기면 소득이 0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죠. 이번 달 보험료가 1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하지만 통장에 남는 건 3, 4만 원. 결국 납부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납부 예외자로 밀려나는 거죠. 분류되고 연금 제도에서 아예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유죠.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돈을 내야 정부도 절반은 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내기 시작해야 도와줄게 라는 구조였는데,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미 수입이 끊긴 사람에게 일단 다시 내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애초에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서 이 벽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2026년부터는 다시 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라면, 그리고 일정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그냥 자동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이제는 내가 10만 원을 내야만 하던 것이 아니라 정부가 5만 원을 내주고 내가 5만 원을 내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다시 낼 자신이 없어서 연금 바깥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에게 괜찮으니까 잠시 힘들어도 제도는 당신을 기다려줍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로 바꾼다라는 정부의 취지인데요. 그동안 연금 제도는 능동적으로 납부하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이 끊겨도 포기하지 않게 돕는 구조로 바꾼다라는 건데요. 이건 작은 변화 같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제도적 신호임에는 분명합니다. 가난해서 연금 못 든다라는 말이 2026년 이후에는 점점 현실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가가 반부담하고 납부 조건이 아예 반을 꼭 다시 내야지 시작이 된다라는 이런 납부 조건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도 이제 국가제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연금을 계속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서 내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면 과연 꾸준히 낼까요? 라는 게 의문이 들 겁니다. 사실 도와줬을 때 꾸준히 낸다라는 게 증명만 된다면 국가에서는 이것을 투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2022년 이미 시범사업 형태로 조용히 시작됐죠. 그때는 정부가 일부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면서 이 제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좀 반신반의하면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죠. 처음엔 불과 3만 8천 명 정도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내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는데 그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한 거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나도 지원 받아봤는데 진짜로 절반 내줬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입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참여자가 20만 명이 3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일단 수요가 있었다는 증거를 증명해낸 거고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연금의 문턱이 현실적으로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도와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년간 총 1121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큰돈 같지만 자세히 보면 투자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 돈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권을 되살린 사람이 3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 연금 밖으로 머물렀다면 훗날 연금 한 푼 못 받는 노년층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럼 결국 더 큰 복지 예산, 기초연금이라든지 생계급여 등 이런 더 큰 복지 예산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즉 지금 1,000억 쓰는 게 10년 뒤에 1조 원 부담을 줄이는 선제적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이 끝나도 10명 중 9명은 계속 연금을 납부했다라는 건데요. 이 통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원이 끝나면 다들 다시 안 내겠지라는 생각이 들곤 할 겁니다. 정부 안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원이 끝나고 나서도 90%가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라는 통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좀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번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 힘든 게 연금이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처음 1년 동안 손을 잡아주자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누군가 운동을 도와주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지부가 이번 변화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제도의 성숙 단계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복지는 종종 한 번 주고 끝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처음엔 함께 가고 나중엔 혼자 설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즉 복지의 지속성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 셈인 거죠. 정리하자면 3년간의 실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주면 그래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처럼 보였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직업 중심의 복지였습니다. 즉 정부가 주로 도와준 건 어떤 일을 하느냐였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농어민 제도가 있었죠. 농어민 제도. 이게 1995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진행이 된 건데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깎아주는 형태로 약 2조 9천억 원을 썼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농어민 207만
207만 명이 혜택을 받았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지원에 빠졌습니다. 도시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장사가 잘 안 돼 하루 매출 5만 원도 안 되는 소상공인,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갑자기 일이 끊긴 디자이너나 강사들과 같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지만 직업이 농업인이거나 어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죠. 결국 똑같이 힘든 사람인데 단지 직업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 된 겁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죠. 이제는 직업이 뭐냐보다 실제 소득이 얼마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라면 자영업자든 알바생이든 프리랜서든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달 수입이 약 70만 원 정도라면 그 사람도 국가의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직업별 보호에서 소득 기반 복지로 옮겨가는 복지 패러다임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직업이 애매해서 빠졌던 사람들은 이제는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제도 설명서를 좀 보면 지원 대상이 농업인, 어업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렇게 특정 집단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 낀 사람들은 항상 애매했죠.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매출이 뚝 끊긴 자영업자, 임시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난 근로자, 수입이 불규칙한 배달기사나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분명히 취약계층인데 정작 지원제도에서는 직업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불합리가 사라진다라는 건데요. 직업이 애매해서 빠졌다는 말 그 자체가 그게 이번 개편의 좀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제는 직업이 아니라 누가 일하느냐가 아니고 소득으로 얼마를 버느냐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복지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국민연금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옳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를 절반이나 내준다라는 것은 소득이 끊겨도 노후는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좋은 의지의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정부는 월소득 80만 원 미만이라면 절반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월세 몇십만 원, 식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공과금, 휴대폰비 내면 이미 빵원입니다. 사람별로 부분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계층별로, 즉 국가가 5만 원을 내줘도 나머지 5만 원조차 남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은 좋지만 솔직히 좀 많이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의도는 따뜻하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노후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당장 내일 월세가 밀릴 수도 있고 이번 달에 병원비가 생기면 연금은 또 미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절반 지원도 여전히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연금은 나중 일이지 지금은 그냥 하루라도 버티는 게 먼저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저소득층이 느끼는 좀 현실적인 벽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적인 벽에는 예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절반은 과연 누가 내느냐인데 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누가 낼까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국가가 대신 해주면 좋지만 모든 걸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죠.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개편의 의미는 소득이 끊겼다고 노후까지 끊기진 않게 하자라는 사회적 방향의 전환인데요. 즉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절반 지원은 시작일 뿐이죠. 진짜 복지는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좀 달려 있을 겁니다. 노후 준비는 여유 있는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설 수 있는 기본권이 되어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 현실적인 벽,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적인 벽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여집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은 말이죠. 복지는 늘 따뜻함과 계산서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언제나 옳지만 그 도움을 오래 지속하려면 돈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절반을 내주기로 한 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반이 모이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죠. 보험료 절반 지원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작다고만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월 5만원씩 지원한다면 100만 명에게 지원할 경우 매달 50억이고요. 1년이면 600억이 듭니다. 여기서 대상이 더 늘어나면 1000억, 2000억은 금방 되죠.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국민 세금인데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로는 과연 이 복지를 확대시키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제 재정 압박을 받아서 이 정책을 멈추느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정부 예산에서 충당되거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기금의 이 고갈 논란이 뜨거웠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 전후에는 연금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20년 뒤에도 유지될까 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복지 정책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빨리 넓히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정부가 급격하게 지원 대상을 좀 늘리면 처음엔 사회적 호응이 커집니다. 하지만 예산이 바닥나면 그만큼 다시 축소되거나 중단되죠. 그럼 국민들의 신뢰는 더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복지는 온도보다는 이런 내구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 가능한 복지야말로 진짜 따뜻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복지라는 겁니다. 사실 복지를 어렵게 만드는 건 꼭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만약 이 제도가 단기성 보조금에 그친다면 재정은 금세 마를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납부율을 높이고 노후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국가 재정에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지원 뒤에도 꾸준히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은 돈이 아니라 설계가 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주는 이 5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연금 가입자를 유지시키는 지속적 자산 투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복지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고요. 지금의 1원의 지원이 내일의 10원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진다면 그건 지출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인식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굴러갈 때 이야기죠. 사실 이 설계 구조를 얼마나 잘 짜느냐, 돈보다 설계 구조로 굴러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가능하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90%가 납부를 유지했다는 통계는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원이 끝난 직후 1년의 통계일 뿐이죠. 그런 착시 효과의 경계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2년, 3년 뒤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인 거죠. 단기적으로 한시적 옹기 정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시작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원이 끝난 직후 1년이라는 건 아직 제도의 열기가 식지 않은 시기죠. 사람들이 국가가 도와줬으니 나도 좀 더 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납부를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1년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죠. 지원이 끝난 지 2년, 3년이 지나면 다시 현실의 무게가
찾아올 겁니다. 소득이 다시 불안정해지거나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게 연금 납부였으니까요. 단기 통계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장기 통계만이 제도가 뿌리 내렸는가를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원이 있을 때는 동기부여를 느끼지만 그 지원이 사라지면 금세 행동의 이유를 잃어버리죠.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요.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왜 계속 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납부율은 서서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는 지원보다 지속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미 겪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지역화폐, 긴급생활지원금 등 처음엔 열기가 뜨거웠지만 1, 2년만 지나면 참여율이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 번 주면 끝나지만 습관은 구조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제도가 단발성 옹기 정책으로 좀 끝나지 않으려면 지원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를 자동이체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 시스템이라든지 지자체나 복지센터의 납부 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관리가 필요한다든지 일정 기간 꾸준히 납부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정부 지원이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또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6년의 변화는 분명히 따뜻한 변화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분명히 좋은 취지도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정책 변화임에는 분명할 겁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만 혜택을 좀 받는 구조였죠. 즉 일할 수 있을 때만 제도 안에 머무를 수 있었고 소득이 끊기면 그 순간 노후 준비도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건데요. 일을 잠시 쉬더라도 혹은 소득이 끊겨도 국가가 일정 부분을 대신 납부해주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연금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겠다라는 건데요.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의 성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책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도입의 순간 박수보다 지속되는 일상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를 무조건 넓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인 거죠. 국가가 절반을 내주는 1년보다 그 다음 10년 동안 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복지의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복지는 누군가를 도와줬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이상 도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야 할 겁니다. 2026년 변화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말을 하려면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정부가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요. 이 말을 할 수 없으면 성공한 복지가 아닐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지의 확대를 넘어서 복지의 성숙기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잠시 도와주는 정책보다 사람을 제도 안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